작은 서점. 윤경은 눈을 뜨자마자 산술이라는 단어를 생각했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최현정입니다. 김금희의 소설 원피스를 돌려줘 첫 문장으로 열어봤습니다. 주인공 윤경은 헤어진 연인에게서 여름마다 즐겨 입던 원피스를 돌려받지 못해 고민입니다. 어렵게 연락을 시도하는데요. 원피스를 찾게 될까요? 책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는 최민석의 불타는 문학에서 들어보고요. 작은 서점 크루들의 특별한 큐레이션, 오늘 이 책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자, 이번 한 주 작은 서점에서 마련한 책 선물이 있습니다. 매일 책을 고르는 출판사 MD의 솔직한 모습을 담아냈습니다. 구한의 MD의 에세이 독서를 영업합니다. 요다 출판사에서 출간됐는데요. 자, 책 받고 싶은 분들은 이번 주까지 작은 서점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추첨을 통해서 배송해 드리겠습니다. 인스타그램에서 작은 서점 검색하시면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작은 서점의 모든 방송은 다시 듣기 서비스가 되고 있습니다. 팟캐스트와 KBS 앱 콩을 통해서 만나보실 수 있으니까요. KBS 모바일 플레이어 콩 앱을 다운로드 받으셔서 이용해 주시면 됩니다. 작은 서점 크루들이 세심하게 고른 보석 같은 책을 소개해드립니다. 오늘 밤을 위한 특별한 큐레이션, 오늘 이 책. 네, 예스24 김유리 MD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어떤 책 가져오셨을까요? 오랜만에 이제 지금 하고 있는 분야인 소설을 가지고 왔는데요. 네. 최근 소설 신간 베스트셀러 코너에서 유독 많이 보고 있을 책이기도 합니다. 아, 그래요? 네. 리프라는 출판사에서 지난 11월 18일에 출간된 소설이고요. 네. 제목은 괴테는 모든 것을 말했다 라는 제목입니다. 네. 작가가 이제 스즈키 유이라는 작가인데요. 일본 소설이라 이지수 번역가분이 이제 번역을 해주셨고 워낙 네. 또 문학 쪽에서 유려하게 번역을 잘하시는 분이어가지고 읽는 재미가 또 있을 책입니다. 아, 그래요? 네. 근데 이 작가가 스즈키 유이 처음 듣는 것 같은데 유명한 분인가요? 네. 일단 이 작가님 나이가 엄청 어리세요. 네. 2001년생이시거든요. 아, 잠깐만, 2001년생 작가라고요? 그러니까요. 저도 깜짝 놀랐는데 그러니까 우리나라 나이로 24살 그러게요. 정도 되죠. 네. 대학 갓 졸업한 그런 나이잖아요. 네. 네. 그래서 지금 일본 세이난 가쿠인 대학에서 네. 그 외국어학 연구학과를 다니시고 그 영문학을 전공하는 대학원생이라고 하시더라고요. 네. 근데 작년에 이제 23살 어린 나이로 이 괴테는 모든 것을 말했다를 발표한 다음에 바로 일본 3대 문학상 중 하나인 네. 아쿠타가와상을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심지어 이 소설은 작가의 두 번째 작품이자 첫 장편 소설이기도 합니다. 첫 소설이 아쿠타가와상, 이거 좀 굉장히 유명한 상으로 알고 있는데 맞아요. 네. 전제과인가요? 거기에 더 놀라운 건 이 첫 장편 소설이 단 30일 만에 완성한 소설이라고 하더라고요. 야, 천재네. 네. 네. 그래서 와 진짜 천재형인가라고 생각도 했지만 이 작가가 연간 1,000권을 읽는 대단한 독서광이라고 하더라고요. 아이 어떻게 연간 1,000권을 읽어요? 저도 라이트 노벨 읽는 거 아니야라고 네? 생각했는데 어떻게 가능하지? 뭐 하루에 뭐 서너 권씩 읽는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렇다고 와. 하더라고요. 도서관에 완전 집중해가지고 네. 콕 들어박는 그런 스타일이라고 하세요. 와. 그래서 그런지 이번 신간 그 괴테는 모든 것을 말했다에서도 소설치고는 되게 얇은 페이지거든요. 240쪽 네. 정도 되는데 그 속에서도 고전 문학의 풍부한 깊이를 다 다루고 있는 소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목에 괴테가 들어가서 네. 뭔가 이제 고전 문학
관련돼서 오마주 인용 같은 것들이 많이 들어있을 것 같은데 네. 어떤 줄거리의 소설일까요? 네, 이야기의 출발은 의외로 아주 작고 평범한데요. 네. 주인공은 일본 최고의 괴테 연구자 히로바 도이치라는 교수입니다. 이제 도이치 교수는 자신의 은사의 딸과 이제 아키코라는 여성이 등장하는데 딸과 결혼을 하고 스라의 노리카라는 딸을 하나 두고 있어요. 네. 근데 이제 딸이 나이가 들어서 대학교 네. 졸업 논문을 쓰고 있으니까 도이치 교수의 나이도 한 1960년대생으로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나이가 이제 좀 들어서 은퇴가 더 가까운 학자인데요. 이 가족이 어느 날 딸 노리카의 제안으로 결혼 기념일을 맞이해서 한 네. 레스토랑에 가게 됩니다. 네. 근데 그 레스토랑에서 이제 모처럼 맛있는 음식을 먹어요. 도이치 교수도 저처럼 레드와인을 좋아하는데 레드와인을 막 곁들이면서 네. 되게 재미있게 이제 시간을 보냅니다. 네. 근데 인상적인 건 이제 가족들끼리 밥을 먹으면서 도이치 교수가 자신의 사반세기를 좀 반추하게 돼요. 네. 결혼하고 박사 논문 이제 괴테의 사상으로 본 세계의 전일성에 대하여라든지 그 논문을 기반으로 한 자신의 괴테의 꿈이라는 책이 있거든요. 그런 이야기라든지 이제 독자들한테 자기가 어떻게 유명해졌는지 이런 것들을 반추하게 되는데 도이치 교수가 그 일본에서 유명해지게 된 건 이 바로 괴테의 꿈이라는 책 덕분으로 나와요. 네. 거기에서 자신을 대중에게 널리 알린 잼 샐러드 이론 같은 것도 잠시 이제 설명이 됩니다. 잼 샐러드 이론이? 네. 괴테의 문학을 설명할 때 이제 잼이 아니라 샐러드다 약간 그런 건데 이제 나중에 또 이야기는 나중에 들려드릴게요. 네. 왜 잼과 샐러드인지. 네. 이제 돌아와서 이제 다시 식사를 마무리하면서 도이치 가족들이 홍차를 하나씩 마시게 돼요. 마지막으로. 예. 근데 도이치가 고른 티벳 꼬리표에 이상한 문장이 적혀 있었던 거예요. 마치 운명처럼 네. 티벳 꼬리표에서 괴테의 명언을 만나게 됩니다. 오, 괴테 연구가라 그랬잖아요. 네. 근데 괴테 명언이 적힌 티백이 등장한다는 건 뭔가 이렇게 와 운명적인 만남? 네. 어떤 문장이었을까요? 이게 영어로 써져 있었는데 네. Love does not confuse everything but mix라고 되어 있었어요. 네. 한국말로 번역을 하면 네. 사랑은 모든 것을 혼동시키지 않고 혼연일체로 만든다. 네. 라는 문장이었던 거죠. 이런 말을 괴테가 실제로 했어요? 아니면 이게 소설의 영역인가요 지금? 예, 사실 괴테가 평생을 여자를 좋아해서 네. 있을 만한 이야기이기도 했는데 그게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이른바 괴테의 말이라고 적혀 있었지만 평생 괴테를 연구해온 도이치 교수조차 이런 문장을 본 적이 없었던 거예요. 네네. 여기서 이제 의심이 시작되는군요. 네. 그래서 처음에는 서동 시집이라는 이제 시집을 괴테가 만들었었는데 네. 거기에 나오는 구절 중 하나였을까라고 생각하면서 이제 가족들한테는 내가 모른다는 이야기는 못하고 그냥 네. 거기에 나왔을 거야. 약간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지만 직감적으로 네. 거기에 나오는 건 아닌데 라고 이제 교수의 촉으로 이게 느낌이 알게 되죠. 네. 근데 마음 한구석에 이건 분명히 괴테가 했었을 말이다 라는 생각에 갑자기 사로잡히게 됩니다. 네. 여기서부터 이제 소설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데요. 정체 모를 티백의 한 문구 때문에 이 도이치 교수가 괴테의 모든 저작물을 찾아 헤매게 됩니다. 이거 AI로 그냥 검색하면 바로 나올 텐데 이게 안 되네요. 네, 너무 이제 사랑도 그렇고 혼혈지로 너무 흔했던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근데 이렇게 지금 굉장히 어떻게 보면 그 사건의 시작이 좀 굉장히 좀 단순하네요. 홍차의 티백으로 네. 뭔가 이제 이야기들이 전개가 되는 건데 네. 일상 속 사소한 걸로부터 엄청 복잡한 문제가 뭔가 시작이 되는 건가 봐요. 네. 그래서 소설 줄거리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네. 어느 동문학자의 괴테 명령 출전 찾기 여정이라고 요약해도 무방할 정도입니다. 예. 근데 겉으로는 이렇게 가족의 한 평범한 일상 속의 에피소드처럼 보이긴 하는데 그 안에 이제 사랑과 언어 그리고 문학의 본질에 대한 질문들을 촘촘히 숨겨놓은 작품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우리 뭐 명언들 보면 아무리 본인이 권위 이 분야에 있어서 권위자라고 하지만 네. 아니 내가 모르는 명언도 있구나. 뭐 한 사람이 살면서 얼마나 많은 말들을 많이 남겼겠어요. 맞아요. 넘어갈 수도 있는데 네. 왜 이렇게 집착을 하는 거죠? 열심히 찾는 거죠? 이 도이치 교수가 알고 보니까 네. 괴테의 파우스트를 읽지 않은 대중들을 전제로 작품과 괴테를 집약해서 소개해주는 TV 프로그램에 이제 나가게 되는데요. 네. 녹화에 앞서서 이제 한 달 내내 원고를 먼저 마감을 해야 하느라 작품도 다 읽고 원고도 열심히 쓰면서 뭔가 그동안 자기가 괴테 연구자로서의 헌신 그리고 그 결과 구축한 자신만의 괴테의 세계, 문학관, 언어관 이런 것들이 이제 잼과 샐러드라는 것에 막 오마주돼서 오버랩이 돼요. 아까 샐러드가 그래서 나오나? 네. 그래서 잼이 네. 혼합된 것처럼 잼이 약간 뒤섞여 있는 것처럼 보여지만 네. 샐러드처럼
약간 뭐라고 해야 하나 하나하나의 딸기라든지 채소라든지 방울토마토든지를 네. 음미할 수 있다 해서 네. 혼합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이제 그런 괴테의 이론인데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원고 작업을 하면서 응축이 된 거죠. 근데 원고를 마무리할 때 저희 TV 연습할 때 딱 그렇잖아요. 뭔가 한 문장이 있으면 좋겠다. 네네. 그냥 대중들한테 딱 꽂힐 만한 문장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계속 생각했는데 그런 와중에 이 티벳 꼬리표 명언을 이제 만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파우스트 설명하면서 아까 그 말씀하신 네. 사랑은 모든 것을 혼동시키지 않고 혼연일체로 만든다. 네. 이게 굉장히 임팩트가 있을 것 같긴 하네요. 맞아요. 뭔가 좀 와닿는 그 느낌이 있잖아요. 괴테가 사실 파우스트에 자신이 생각하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담고 싶어 했었잖아요. 네, 네.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꼭 쓰고 싶어 했던 것 같아요. 네. 소설 속에도 관련된 일화가 있는데요. 도이치 교수가 1980년대 후반에 독일에서 이제 유학을 했었는데. 그래서 도이치 교수예요? 이름이 도이치예요. 네, 운명처럼 이제 살아가고 있는 건데 농담처럼 이제 독일 친구 요한이라는 친구가 등장해요. 근데 걔가 이제 괴테는 모든 것을 말했다라는 이야기를 주고받았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괴테가 모든 것을 다 다룬 소설을 쓰고 싶어 했기 때문에 이제 문학적 영업을 완전히 섭렵했다고 해도 무방할 정도인데요. 네. 그래서 독일 사람들이 명언을 인용할 때 그게 누구의 말인지 모르거나 혹은 내가 그냥 상상 속처럼 뽐내려고 생각해낸 말일 때 일단 괴테가 말하기를 약간 이런 식으로 공자님이 말하기를 공자님 가라사대 그런 느낌이구나. 예수님 가라사대 약간 이런 식으로 이제 관용적인 어구로 괴테는 모든 것을 말했다를 썼다는 거죠. 독일 사람들이 실제로 그렇게 얘기해. 우리 진짜 뭐 이렇게 뭐 옛날 얘기 뭐 이렇게 막 도덕적인 얘기하면 공자가 갈아서 이런 얘기 진짜 그쵸? 하잖아요. 네, 맞아요. 독일 사람들은 이런 게 좀 관용구로 있나 봐요. 근데 그것도 아니라고. 그래, 아니래요? 알고 보니까 독일에서 실제로 있는 이야기가 아니고 소설 속에서 그만큼 괴테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하나의 작품으로 다 말하려고 했던 예술가의 정신을 가지고 있다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나온 에피소드였던 거예요. 허구였던 거죠. 그래요? 네. 그래서 이게 왔다 갔다 과거, 현재 왔다 갔다 하면서 이게 진짜인가? 아닌가?를 독자 스스로도 좀 의심하게 만드는 그런 소설이기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작가분이 뭐 약간 그래도 괴테와 관련해서는 뭐 파우스트도 통달하고 뭐 이런 사람이 아닐까 싶은데 네. 뭐 아무튼 그래서 그 출처는 찾기는 하나요? 놀랍게도 이 도이치 교수가 괴테 사전까지 찾고 말씀하신 것처럼 인터넷 사이트를 아무리 뒤져도 AI한테 물어봤어도 저 명언을 찾을 수가 없었대요. 그래요? 네, 그리고 주변에 이제 교수님이 얼마나 석학들이 많겠어요. 60명이 넘는 사람들한테 60명 넘는 사람. 크리스마스 때 작정을 하고 이 명언을 찾아봐 달라고 애를 썼어도 아무도 이제 찾지 못했던 찾았어요. 거예요. 네. 관련 비슷한 말을 한 사람들을 좀 말해줬지만 어쨌든 괴테의 문장이란 것은 약간 퀘스천이 있었는데 도이치 교수는 약간 그 문장을 볼 때마다 분명히 괴테가 말했을 텐데 이제 계속 그 확증에서 벗어나오지 못하게 됩니다. 근데 제가 앞서서 도이치를 설명할 때 은사의 딸과 결혼했다는 이야기를 조금 해드렸는데 도이치가 학문적으로도 가족 내에서 봐도 어떤 권위의 계보에 오른 사람이라고 해도 무방할 정도의 삶을 살아왔는데요. 주변 사람들하고 주고받는 이야기 모두가 학술적이고 지적인 그 문학적이고 철학적인 이야기를 해요. 네. 어떻게 보면 평생을 어떤 정통의 권자에 들어간 사람의 이야기인 거죠. 네. 그런데 이렇게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일수록 이럴 때는 우르륵 무너지잖아요. 특히 정통의 학자가 근거 없거나 출처가 없는 문장을 인용한다거나 그거를 자신의 말로 담는 순간 공격의 대상이 되기 너무 쉬워요. 충분히 이해가 되는 상황이네요. 네. 정확하게 이게 뭐 괴테가 한 말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했다는 것도 반증을 해야 되는 지금 상황인 그쵸. 거잖아요. 어떻게라도. 어떻게라도. 네. 근데 이제 도이치는 이제 100여 쪽의 뭐 방송용 논고를 마감하면서 결국 이 문장을 넣어요. 그러면서 이상하게 자유를 느끼게 됩니다. 아니, 자유를 느낄 정도로 그동안 너무 압박감이 심했었나 보죠? 네, 이게 되게 도이치 교수가 꿈속에서 괴테를 만날 정도로 그 괴테한테 이 문장 정말 당신의 문장인가요? 약간 물어보고 싶을 정도로 확인하고 싶어하는 문장이 나오는데요. 장면이 나오는데요. 그래서 학자에게 있어서 인용이라든지 진실이 무엇인지를 좀 곰곰하게 독자로서 생각하게 만드는 부분이기도 해요. 이 책 안에서 고전문학부터 현대문학까지 예를 들어서 니체, 브레스, 말라무리
나름의 이런 학자들의 이름도 여러 번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입을 통해서 계속 인용이란 무엇인지, 네. 텍스트를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 그리고 전실은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지를 계속 도이치랑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묻게 됩니다. 결국 명언에서부터 시작한 문제이기에 나아가서 명언을 필두로 한 언어는 우리를 어떻게 현혹시키기도 하고 네. 동시에 구원하기도 하는지를 철학적으로 계속 소설적으로 질문을 던집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소설 속에 오해 겐자부로가 네. 이제 죽었잖아요. 오해 겐자부로. 네. 네. 추도 방송이 나오거든요. 네네. 거기서 홍수는 내 영혼에 이르고 속 문장을 소개해요. 네, 어떤 문장이죠? 그 문장이 네. 청년이여 기도를 잊어서는 안 된다. 기도를 떠올릴 때마다 그것이 참되기만 하면 새로운 감정이 번뜩일 테고 그 감정에는 여지껏 몰랐던 새로운 사상이 담겨 그것이 또 새롭게 그대를 격려할 터이다. 그리하여 기도가 바로 교육임을 깨달으리라. 이런 문장이 나오는데 네. 길다 너. 네. 네. 숨 넘어갈 뻔. 네. 네. 이 문장이 알고 보면 도스토옙스키의 카라마조프가의 형제들에서 조시마 장로가 나오거든요. 그 장로의 유언을 그대로 인용한 구절이에요. 도스토옙스키 네. 작품에 나오는 네. 그런 말들을 구절을 또 인용을 하는군요. 이렇게. 네. 네.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네. 오해 겐자부로의 말이 아니라 창작물도 아니고 예. 도스토옙스키의 말인 거죠. 네. 이렇게 인용조차도 수많은 재인용을 거듭하다 보면 출처 그리고 원전은 까마득하게 멀어지곤 한다는 걸 작가가 이제 작품 속에서 꼬집는 거예요. 네네. 그러니 괴테의 출처 모를 명연도 정말 괴테한테 나온 말일 수도 있고 네. 아닐 수도 아닐 있는 수도 거다. 있고. 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게 괴테 명언이 진짜 괴테가 말하지 않아도 상관없는 거 아닐까요? 뭐 약간 이쯤 되면 그냥 그러려니 그냥 정말 처음 처음 그 마음가짐처럼 그냥 흘려 듣자. 네, 뭐 확인이 뭐가 필요하지? 무슨 의미지? 맞아요, 네. 맞아요. 그게 딱 이 소설의 주제와 맞닿아 있습니다. 네. 괴테의 명언인 것도 중요한데 네. 사실 괴테가 언제적 인물이에요. 1832년에 죽었으니까 네. 벌써 200년 전 인물이거든요. 그리고 그가 설사 이 문장을 썼다 하는데 100% 괴테가 썼나? 뭐 편지를 찾거나 저작문을 찾아도 그것을 맞다고 판단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 이 명언이 괴테의 이야기를 좀 더 풍성하게 해석해 줄 수 있는 도구로 쓸 수 있다는 게 이제 매력적인 거죠. 특히 요즘 AI 시대에 진정한 진실이란 것이 있을까 싶을 때가 되게 많잖아요. 그렇죠. 네네. 그래서 이런 일화 소동들이 소설 속에서 계속 이어지면서 작가가 우리한테 묻는 거죠. 네. 명언이 진짜일까? 진짜이면 어때? 아니면 어때? 명언을 누가 한 게 뭐가 중요할까? 계속 이런 생각을 던지게 합니다. 그래서 소설 끝에는 명언이 어디에서 왔는지 찾긴 찾아요. 심지어 딸의 남자친구의 도움까지 이제 받거든요, 도이치 교수가. 네. 그래서 얼마나 절박했는지 좀 웃음이 나오기도 할 정도로 웃기긴 한데 네. 스포일러가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그게 중요한 건데. 네. 이 괴테 명언 찾기 프로젝트를 통해서 도이치 교수가 이제 깨닫게 되는 거죠. 네. 명언이 진짜인지 아닌지는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건 이 명언대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게 중요한 거다. 괴테가 한 말이 아니더라도 혹은 뭐 누군가의 술주정일지라도 네. 마음속 담는 어떤 한 문장이 인간의 진정한 삶을 지탱한다는 것이 중요하다는 걸 이제 그러네요. 깨닫게 되는 거죠. 네. 네. 그렇다고 출처가 중요하지 않다는 건 아니고요. 네. 그만큼 진실은 멀리 있지 않다는 걸 알려주는 소설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메시지가 중요한데 메신저한테 집착할 때가 너무 많거든요. 네. 그런 거를 좀 한편으로 이렇게 보여주는 소설이 아닌가 싶네요. 네. 그 파우스트라든지 이제 서동 시집 같은 걸 좀 먼저 접하고 이 소설을 읽으면 좀 이해가 더 잘 될까요? 좀 그래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작가도 약간 여러 고전에 대한 사랑을 꽉꽉 집어넣은 것 같긴 하더라고요. 이제 도이치 교수가 괴테를 전공하게 된 계기도 좀 우연치 않은 실수 때문에 좋아하게 됐더라고요. 네. 도이치 교수가 어렸을 때 디즈니 판타지아 애니메이션 아세요? 네. 그걸 이제 좋아했는데 그게 괴테의 작품에서 왔다는 걸 어렴풋이 들었다가 이제 대표작이 파우스트니까 네. 파우스트겠지 하고 파우스트를 읽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파우스트한테 깊게 빠지면서 동문화를 전공하게 된 건데 알고 보니 원본은 마법사의 제자라는 시에서 이제 판타지아가 나온 건데 네.
어찌 보면 처음부터 도이치는 이런 실수와 우연으로 자신의 삶의 어떤 엄청 중요한 부분을 결정했던 허술한 교수님이었으니까 네. 약간 읽다 보면 나름 귀여운 캐릭터다. 그리고 그 실수와 우연 같은 걸 어떻게든 자기 것으로 만드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구나. 네. 이런 것들을 또 보여주는 소설입니다. 네. 그래서 우연적인 것들이거나 네. 탈진실적인 것들도 독자분들의 삶의 어느 부분을 차지하고 있을지 네. 좀 되돌아보게 되는 소설입니다. 그래서 메타텍스트들도 되게 많아서 평소 인문학을 좋아하셨던 분들도 엄청 좋아할 만한 소설이라 꼭 추천드립니다. 네, 좀 지적인 독서에 좀 흥미가 있다. 올 겨울에는 내가 조금 한 단계 업그레이드해서 뭔가 소설 좀 접해야 되겠다는 분들에게 추천할 만한 네, 지적 호기심을 일으키는 이번 신간 스즈키 유이의 소설 괴테는 모든 것을 말했다. 네, 소개받았습니다. 지금까지 예스24의 김유리 MD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작은 서점 최민석의 불타는 문학. 우리의 마음을 저미는 명작. 오랜 시간 살아 숨쉬며 여전히 불타오르는 명작. 앞으로 그런 명작이 될 거라 여겨지는 작품까지. 최민석 작가가 아끼는 명작 이야기 작은 서점에서 풀어봅니다. 소설가 최민석의 불타는 문학. 네, 최민석의 불타는 문학 소설가 최민석 작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바쁘시죠? 네, 저 학생이니까 지금 기말고사 치느라고 바쁩니다. 학업 때문에 바쁘시구나. 와. 자, 근데 조금 있으면 이제 학생들만의 특권, 방학이 있으니 그때를 생각하면서 조금 더 힘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은 김금희 작가의 짧은 소설집 나는 그것에 대해 아주 오랫동안 생각해 를 가져오셨어요. 이게 굉장히 그 짧은 그 단편들이 여러 개 수록된 네. 작품의 책이더라고요. 네. 이런 그 소설집을 내는 게 한 10년 전쯤에 네. 유행을 했었고. 그래요? 저도 요때 아주 초기에 아주 짧은 소설집을 하나 냈어요. 그래서 이제 보통 단편 소설을 A4 용지로 이제 설명을 드리자면 한 10장 정도가 단편 소설인데 네. 이것보다 더 짧은 A4 뭐 2장에서 한 3장 정도. 네. 요 정도 분량의 소설을 초단편 소설이다. 혹은 나뭇잎에 쓸 수 있을 만큼의 네. 분량이다 해서 나뭇잎 엽자를 써서 네. 엽편 소설이라고도 하거든요. 엽편 소설. 네. 그때 이제 뭐 어떤 사람들은 손바닥 소설이다. 네네. 이렇게 얘기도 하고요. 그래서 요런 것들이 이제 유행을 할 때 네. 김금희 작가도 이 대열에 합류를 해서 나는 그것에 대해 아주 오랫동안 생각해 라는 초단편 소설집을 냈는데 네. 오늘 작품 여기에 실려 있는 작품입니다. 이게 지금 10년 전이라고 하셨는데 지금 요즘에 약간 그 쇼츠 유행하듯이 약간 쇼츠들 후루후루 보는 그런 느낌의 네. 단편집이 아니었나 싶어요. 이 책이 나온 거는 10년까지는 안 됐고요. 네. 한 18년, 19년 정도쯤에 2018년도요? 네, 그때쯤에 나온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뭐 우리 그냥 믿고 보는 작가잖아요. 김금희 작가. 그렇죠. 네. 사실 그래서 그 김금희 작가에 대해서 많이 알 수는 있는데 소개를 하려고 어떤 식으로 할까 고민을 했는데 이 책에 실린 소개가 굉장히 좀 독특하고 재밌거든요. 그래서 요걸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네. 김금희. 엄마에게서 더 이상 양말을 구입하지 말라고 경고받은 우울할 때마다 양말 사기를 즐기는 소설가. 화장품 뚜껑 닫는 걸 늘 잊어버리고 책이나 영화를 보고 나서도 등장인물들의 이름을 까먹어 버리지만 하루를 살면서 무언가 흥미로운 풍경이나 사람들을 보면 그것이 주었던 아주 먼지 같은 사소한 기미들도 기억하겠다는 의지를 불태운다. 소설 쓰는 일이 생각보다 어렵고 언제나 한계를 시험당하는 기분이라 괴로워하면서도 쓰고 싶은 이야기들을 사탕처럼 마음속에 굴려가며 이것이 있는 한 나는 언제나 괜찮으리라 생각한다. 어떻게 괜찮은지는 알 수 없지만 무턱대고
괜찮으리라고. 소설집 센티멘털도 하루 이틀, 너무 한낮의 연애, 장편소설 경애의 마음 3권의 책을 내고 신동엽 문학상, 젊은 작가 대상, 현대문학상 등을 받았다. 작가의 말에 나오는 구절인가요? 네. 마지막 줄이 되게 멋있어요. 뭐가요? 3권의 책을 내고 네. 신동엽 문학상, 젊은 작가상 대상, 현대문학상을 받았다도 괜찮은데 네, 등을 받았다. 그 등에 또 꽂히셨구나. 근데 뭐 짧은 그거지만 양말을 구입하지 말라고 경고받은 그 설정도 그렇고 화장품 뚜껑 맨날 열어놓고 다니는 것도 그렇고 제 얘기인데요. 공통점이 많으시군요. 네, 그렇네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냥 나의 그 어떤 머리를 스쳐가는 그런 단상들을 다 이렇게 좀 기록을 해야 될까요? 뭐 그 약간 여편소설의 그런 장점, 묘미라고 생각해도 되나요? 그렇죠. 희미한 기록이 선명한 기억보다 낫다. 이동진 평론가가 얘기한 것 같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기록의 힘은 사실 생각보다 위대하죠. 네. 네. 기록을 대충 해두더라도 우리의 기억은 휘발되지만 기록은 늘 저장되어 있으니까 기록을 해두는 게 좋죠. 네, 평소에 그런 기록의 습관 좀 있으세요? 저는 메모를 좀 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여행을 가면 작은 그 손바닥만한 다이어리를 들고 다니면서 그때그때마다 조금씩 써서 그걸 이제 책으로 내기도 하고. 맞아요. 네, 그 메모를 좀 자주 하는 편입니다. 저는 이제 아무래도 요즘 스마트폰을 들고 다니니까 뭐라도 이렇게 좀 하는 뭐 약간 좀 재밌고 인상 깊을 그런 구절들 계속 이렇게 기록에 남기는데 다시 볼 때 느낌이 너무 다르더라고요. 그렇죠. 요즘 또 그 메모장 기능이 있으니까 그걸 약간 노트 삼아서 쓰면 되게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그거 계속 좀 더 적극적으로 좀 실천할 생각입니다. 아무튼 계속 이게 뭔가 그때 당시의 생각은 좀 잊어버리더라도 다시 볼 때마다 다른 느낌으로 재해석이 되는 그런 재밌는 경험들을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아무튼 지금 오늘 나는 그것에 대해 아주 오랫동안 생각해라는 이 책도 평단에 굉장히 호평을 받았다면서요. 네. 연문 문학평론가의 그 문장을 좀 소개하자면 이렇게 평했습니다. 단정하고 섬세한 문장과 예리한 시선으로 개성 있는 서사를 만들어내는 김금희는 오늘 한국 소설의 젊은 성좌 가운데서도 가장 빛나는 별들 중 하나이다. 극찬인데요, 이 정도면. 자, 그러면 더욱더 이제 많은 분들이 좀 기대를 갖고 귀를 쫑긋하고 계실 텐데 여기 지금 소설이 전부 몇 개가 있죠. 소설마다 굉장히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이 또 있다면서요. 소설이 몇 개가 실린지는 뭐 제가 기억을 다 엄청 못하겠는데. 많았어요. 저도 다 세지를 못했어요. 다 짧기 때문에 몇십 편이 실려 있고요. 이 공통적인 특징이 있는데 모든 소설이 그런 건 아니지만 대부분의 소설들이 주인공의 이름을 소개하면서 첫 문장을 시작을 해요. 네네. 예를 들어서 몇 문장만 좀 소개를 해볼게요. 네네. 오늘 작품 원피스를 돌려줘는 윤경은 눈을 뜨자마자 산술이라는 단어를 생각했다. 윤경이 나오고. 네. 야간행은 미란에게서 전화가 걸려온 건 마지막 전철을 막 탔을 때였다. 우리가 헤이라고 부를 때라는 작품은요. 윤석 선배는 이를테면 이런 사람이었다. 그리고 24분의 17은 남수가 집을 나갔다는 사실을 믿을 수가 없었다. 온난한 하루는 소영은 전화를 받았을 때 장난인 줄 알았다. 이런 식으로 시작을 합니다. 주변에 본인들 친구 이름들이 다 동원됐겠죠. 근데 이런 시도를 하는 이유는 뭔가요? 그러니까 이 책에는 서로 이어지는 단편 소설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매 소설마다 등장인물이 다 다르거든요. 네. 독자 입장에서는 헷갈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시작할 때마다 등장인물의 이름을 알려주면 독자가 확실히 이전 에피소드와는 이야기가 다르다는 걸 느낄 수 있고 이전 에피소드와 헷갈릴 가능성도 줄어드는 거죠. 그리고 더 큰 이유는 초단편 소설은 분량이 짧아서 어떻게 보면 몰입하기 어려운 점이 있거든요. 오히려 그렇죠. 예, 짧은 분량이 장점이 되기도 하지만 너무 많은 서사가 나와서 단점이 되기도 합니다. 게다가 이 책은 에피소드마다 다 하는 이야기가 다릅니다. 서사의 연계성이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책 전체를 관통하는 하나의 스타일을 구축해서 독자들로 하여금 편안함을 느끼게 하고 그걸로 인해서 서사에 몰입하게 하려는 것 같아요. 즉 등장하는 이야기는 계속 달라져도
그 이야기를 담는 그릇, 즉 스타일이 같으면 네. 독자는 서사를 따라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매번 다른 등장인물과 완전히 독립적인 이야기가 나오나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일성이 있는 스타일이 더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요즘 그 단편집들 보면 앞에 있었던 작품의 어떤 설정이 또 뒤에 조금 이렇게 거론이 되면서 뭔가 이렇게 재미가 이렇게 연결하는 그런 장치들을 작가들이 마련하는데 전혀 그런 게 없이 네. 다 다른. 자, 그럼 오늘 특별히 또 원피스를 돌려줘를 선택을 하셨어요. 왜 이 많은 답변 중에서 제가 여러 개를 읽었는데 왜 우리 최민석 작가님의 픽이었을까 굉장히 궁금했거든요. 자, 그러면 저는 이게 네. 라디오에서 소개하기 적당한 작품이다라고 생각을 뭔가 했습니다. 하실 얘기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원피스를 돌려줘 그 줄거리부터 조금 살펴볼까요? 네. 윤경은 눈을 뜨자마자 산술이라는 단어를 생각했다. 이게 첫 문장인 거죠. 네. 근데 윤경은 학교를 다닐 때 수학을 끔찍하게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대학에 가서 가장 좋았던 것으로 연애를 할 수 있다는 것과 수학을 배우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을 꼽을 정도였죠. 아, 저도 이 부분에 크게 공감을 했는데. 근데 왜 산술, 수학도 아니고 산술이라는 단어를 떠올린 걸까요? 그걸 자신도 알 수 없습니다. 네, 아무튼 윤경은 이 산술이라는 단어를 머릿속으로 굴리다가 출근 때문에 옷장을 열었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몇 해 전에 샀던 줄무늬 원피스를 떠올렸습니다. 네. 그 원피스를 생각하니 지난해에 끝난 연애가 떠올랐고 그 연애가 제대로 산술되었던가? 네. 그러니까 더하고 빼고 주고받는 그런 과정이 깔끔했던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 좀 이상했었어요. 연애를 하는데 왜 산수를 떠올리지? 왜 주거니 받거니 마이너스 플러스를 왜 계산하고 있지? 왜 이렇게 계산적이지 이 주인공은? 아무튼 그 연애 네. 원피스 해서 이제 산술이란 단어가 운명처럼 떠오른 건데 그러면 그 원피스는 어떻게 된 건가요? 어디에 있나요? 그 원피스는 옛 연인인 상조에게 가 있습니다. 네. 윤경은 상조가 원피스를 어떻게 했을까 궁금해합니다. 다른 물건이야 연애가 끝나면 버리거나 팔 수도 있겠지만 이 여자 옷은 사실 네. 뭐 팔 수도 없고 남자가 애매한 거죠. 게다가 이 물건은 네. 그냥 단순한 물건이라고 하기에는 윤경의 생각에는 네. 영혼이 짙게 들어가 있는 물건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영 찜찜했습니다. 아직 연애가 정산되지 않은 느낌이 들었던 거죠. 네. 그래서 어떻게 하죠? 윤경은 사무실에서 반나절 정도 고민을 하다가 네. 메시지를 보냅니다. 내 원피스 돌려줘. 이렇게요. 아니 근데 헤어진 연인이라면서요. 네. 굳이 원피스를 그 집에 있다고 추정하고 이거 문자를 보내야 되나? 근데 이거 보내놓고선 굉장히 어떤 답장이 올지 그렇지 않나요? 되게 좌불안석이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일십하면 어쩌지? 막 네. 등등. 그래서 그 문자를 보내고 예. 나서 한두 시간 정도는 정말 지옥불 같았습니다. 답이 오면 어색하고 네. 또 안 오면 또 그것대로 골치 아픈 거죠. 네. 문자는 받죠? 답장은요? 네. 문자 답장은 아주 늦게 옵니다. 네. 퇴근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답장이 와요. 핸드폰을 집에 놓고 출근했었네. 그런데 무슨 원피스? 핸드폰 집에 놓고 왔다는 거 거짓말인 것 같죠. 그렇죠. 네. 그냥 자기도 고민을 했겠죠. 네네. 잘 지내도 아니고 갑자기 내 원피스 돌려줘. 이게 뭐야. 그러니까. 그러다가 이제 뭐 이렇게 좀 예의를 지켜서 답을 했겠죠. 아무튼 그러고 나서 이제 한동안 둘은 원피스에 대한 기억을 맞춰보기 위해서 서로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아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원피스와 관련된 그 앞뒤 전후 사건을 알아야 이게 얘기가 되니까 떠올리기 싫은 옛날 추억들이 어쩔 수 없이 막 왔다 갔다 했겠네. 웃긴 상황이네요. 그렇죠. 네. 아무튼 상조는 원피스가 자기 집에 있다는 것부터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윤경은 둘이 교토 여행을 갔을 때 그 원피스를 입었고 네. 그 일본식 여관이죠. 료칸에 두고 오는 바람에 상조네 집 주소로 부탁을 해서 돌려받았다고 기억을 합니다. 네. 하지만 상조는 여행에서 윤경이 그런 원피스를 입었다는 사실마저 기억하지 못합니다. 굉장히 그 남자가 무심하다라는 좀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정도면 여행까지 같이 가고 막 그랬으면 뭘 입었었고 이거 다 기억하지 않아. 불과 1년여 전의 일인데
좀 그렇더라고요, 저는 이 남자가. 그렇죠. 네. 근데 또 남자들은 또 단순해서 여행 가서 또 뭘 입었나 그런 것까지 기억 못할 수도 있고. 기억 못해요? 네. 저는 기억하죠. 네. 저는 아내가 뭐 입었는지 다 기억합니다. 그래야죠. 네. 네. 아무튼 판단은 네. 독자가 내려야 하고요. 그래서 이야기로 돌아오자면 윤경은 옛 사진들을 뒤적이면서 결국은 은각사를 배경으로 둘이 함께 찍은 사진을 보내줘야 했습니다. 입었던 거죠. 네. 웃고 있었다는 얘기는. 그런데 그렇죠. 네. 둘이 함께 찍은 사진 속에서 네. 이 사진 속에서 둘은 웃고 있었죠. 둘이 웃고 있었다. 과거의 어떤 정서가 막 소환되는 건가요? 네. 그러고 나서 이제 상조는 한 이틀 정도 생각을 해보더니 이번에는 그 원피스를 자기네 집으로 받았을 리가 없다고 말을 합니다. 서로 막 지금 진실공방에 오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아니, 지금 되게 민망하다. 옛 연인과, 그 기억 가지고 막 맞네, 안 맞네. 이거 좀 약간 다툼이 있는 게 너무 상황이 이상한데요. 약간, 이때 그 소설의 장르가 네. 잠시 법정 드라마처럼 맞아요. 네. 바뀌긴 하지만, 네. 아무튼, 상조는 자신이 살던 오피스텔에는 경비가 없어서 웬만하면 택배를 집으로 받지 않았다는 겁니다. 윤경이 다시 생각해보니 그런 것 같았어요. 고향에서 올라오는 음식들도 상조는 전부 다 사무실로 받았으니까요. 어쩌면 헤어진 후 너무 오랜 시간이 흘러서 둘의 기억도 사랑처럼 모두 다 퇴색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럴 수 있죠. 네. 네. 그러면서 이제 윤경은 상조와 사귈 때를 떠올려 봅니다. 네. 그때 고향에서 올라온 음식을 다 사무실로 받은 상조를요. 그래서 상조의 차에는 늘 고향 엄마가 부친 김치며 장아찌 냄새가 나곤 했습니다. 연애 기간 동안 상조의 가족들을 직접 만나본 적은 없었지만 음식 냄새로 가족들을 실감했죠. 네. 특히 통영이 집인 상조네에서는 11월이면 갓 단 굴이 올라왔습니다. 이게 이 오감 중에서 가장 후각이 어떤 옛 연인을 떠올릴 네. 때 가장 오래 남는 그 기억이라면서요. 야, 정말 차에 밴 전 장아찌 냄새, 김치 냄새가 그 추억으로 막 이제 파도처럼 밀려오는 거네요. 네. 네네. 그래서 윤경은 스티로폼 상자 안에 굴과 함께 들어있던 바닷물을 생각하다가 가족들은 잘 계시지? 라고 물었습니다. 네. 하지만 엄마는 올 봄에 돌아가셨어. 라는 답을 받았습니다. 그래도 옛 연인인데 이런 부고 정도는 서로 알려고 지냈어야 되지 않을까? 너무 어색해지는데요, 이쯤 되면? 부고 알려야 되나요? 헤어지고 나서? 알린다, 안 알린다? 저는 안 알릴 그래요? 것 같아요. 네. 저 아직 경험이 없어가지고, 근데 저는 알릴 것 같아요. 그래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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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튼. 네. 네. 서로에 대해서 잠시 알아가는 시간이었고요. 아무튼, 네. 그래서 이 둘의 그 대화의 분위기가 굉장히 어색해졌잖아요. 그래서 이제 둘은 꽤 시간이 흐른 다음에, 문자를 주고받고 2달이 지나고 나서야 재회를 했습니다. 그동안 둘은 원피스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다가 나중에는 원피스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았던 거죠. 네. 그 2달 동안. 원피스는 분명 둘의 어느 시절에 누군가에게 있다가 사라졌지만 그 경로에 대해서는 끝내 합의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이 원피스가 중요한 역할을 하네요. 그러니까 둘이 재회하는데 어떤 구실을 역할을 해주는 거잖아요. 네. 오후에 만난 둘은 주말이라서 만석인 카페들을 전전했습니다. 그러다가 좀 지쳤고 이때 마침 상조가 드라이브나 할까 하고 제안을 했습니다. 드라이브를 다시 하면 뭔가 꺼진 불도 다시. 사실 드라이브라는 거 되게 로맨틱하지 않아요? 전 그래서 드라이브 좋다 하면서 저기 얘기를 계속 읽었습니다. 네. 자, 이제 자유로를 탄 자동차는 막히는 데 없이 달렸는데 어디로 빠져나가야 할지는 둘 다 딱히 의견이 없었습니다. 그냥 목적지 없이 막 달리는 네. 건가요? 그러다 보니까 마냥 달려서 해일이로 갔고 말복이라는 이유로
백숙을 먹었습니다. 이 백숙집에서는 무인 모텔들이 보였습니다. 예. 풍경이 그 헤어진 연인들이 함께 보기에는 참 어색한 광경이었겠군요. 네. 윤경도 옛 연인과의 재회 장소로는 안 어울린다고 생각을 했어요. 네. 그래서 그 마음을 떨쳐내기 위해서 명랑하게 물었습니다. 백숙이 맛있지? 그러자 백숙이 백숙 맛이지 뭐. 상조는 대답과 달리 닭뼈를 쪽쪽 야무지게 발라내면서 대답을 했습니다. 네. 매사에 시들하고 관심이 없는 것. 그래서 옆 사람의 생기까지도 제습제처럼 빨아들여서 무기력하게 만드는 것. 이게 바로 윤경이 제일 못 견뎌 하던 상조의 모습이었습니다. 막 이런 사람이 있어요. 정말 네. 그 옆 사람의 그 에너지 막 생기를 다 정말 제습제처럼 빨아들이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분명히. 네. 그래서 윤경은 헤어져 있던 1년이라는 시간은 네. 그냥 1년일 뿐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유, 네가 그러면 그렇지 뭐 변했겠니? 네. 여기까지 이런 생각을 딱 했겠네요, 진짜. 근데 이 짧은 요 백숙 먹는 장면만 봐도 이제는 약간 이 나이 되니까 다 보여요. 그 연애했을 때 무슨 일을 겪었는지 전 다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게 이 소설의 매력입니다. 윤경이 좀 힘들었을 것 같아요, 남자 때문에. 그러니까 네. 삶의 한 단면을 보여줬을 뿐인데 네. 그 단면이 압축해 놓은 여러 서사를 품고 있다는 거죠. 네. 그게 이 초단편 소설의 매력이고요. 아무튼 다시 이야기로 돌아와서 둘은 그래도 여기까지 왔으니 헤이리 구경을 하기로 했습니다. 차를 공터에 세우고 걷다가 둘은 함께 웃음을 터뜨리기도 했죠. 누군가 안내 표지판에 헤이리를 해메리로 낙서해 놓았기 때문입니다. 네. 차를 마시는 동안에도 둘은 선문답만 주고받았죠. 그래도 둘이 할 얘기가 많을 텐데 왜 선문답을 주고받아요? 이것에 대해서 소설은 이렇게 서술을 합니다. 그건 마음의 거리를 두려는 사람들이 주로 나누는 대화였다. 그쵸. 이게 근데 너 나 좋아했었니? 오늘 다시 보니까 어떻더라 뭐 있잖아요. 그동안 어떻게 지냈어? 이런 얘기 하는 거 굉장히 어색하죠. 네. 이게 맞긴 하죠. 선문답 주는 게 어떤 또 어찌 보면 한 사람 그 상대의 또 상처를 이렇게 다시 네. 또 꺼내는 일이 될 수 있고 그런 거니까 정말 뭔가 이 연애 DNA가 막 지금 그 최민석 작가님의 얘기를 들으니까 또 이 소설이 좀 다르게 좀 느껴지는데요, 저는. 네. 이제 소설은 둘의 행동을 담담하게 비춰줍니다. 네. 그리고 카페 문 닫을 시간이 다 돼서 둘은 주차했던 공터로 갔는데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아까 그 헤이리를 누가 해메리로 낙서해 놨다고 했잖아요. 이게 복선이었던 거죠. 이 짧은 소설에도 복선이 네. 있는 거예요. 이 헤맨 이유는 주변 카페들이 다 비슷하게 생겼고 죄다 스파게티 가게라서 이름마저 비슷했습니다. 네. 이 헤이리 가면 진짜 이렇거든요. 그래요? 네. 그리고 주차한 곳에 대한 기억도 둘 다 달랐습니다. 어떻게 달랐어요? 윤경은 그 주차한 곳 앞에 박물관이 있다고 했고 파주에 가면 또 진짜 박물관이 있어요. 박물관들이 많잖아요. 피노키오 박물관이라고 네. 유명한 박물관이 네. 있습니다. 상조는 그렇게까지 여기에서 먼 곳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별다른 도리가 없어서 따라갔는데 역시나 없었습니다. 그래서 상조가 말하죠. 없잖아. 왜 우겨? 아니라니까. 왜 우겨? 이건 굉장히 네. 상대를 좀 긁는다는데. 등이 땀으로 젖은 상조가 불평을 했죠. 내가 언제 우겼어? 기억이 그렇다고 했지. 아니야. 너 정말 잘 우겨. 원피스도 우겼잖아. 없잖아 우리 집에. 있어. 분명히 있어. 네가 성의가 없어서 안 찾아서 그런 거지. 둘은 이런 대화를 나눴죠. 거의 부부간의 대화 같은데요. 정말 찐으로 사귈 때 나눌 수 있는 대화잖아요. 네. 네. 그래서 둘은 대화를 하다가 네. 그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어색해져서 한동안 말없이 걷기만 합니다. 네. 헤매다가 결국은 사랑의 오솔길이라는 헤이리의 데이트 코스에 왔습니다. 어쩔 수 없이 데이트 코스에 다다랐습니다. 네. 인적이 드문 이 데이트 장소는 나쁜 일이 일어나기에 딱 좋은 불행의 배경지처럼 느껴졌습니다. 불행의 배경지라 왜요? 풍경이 괴괴해서요. 게다가 네. 사랑의 오솔길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게 사랑엔 대단한 것이 없다. 둘이 그저 묵묵히 인생길을 동행하는 것이다. 이런 작가의 메타포가 아닐까 싶기도 하고. 역시 네. 훌륭하십니다. 네, 다독하시는 분답게
제가 너무나 훌륭한 해석을 들었네요. 네. 이제 윤경은 헤매느라고 다리가 너무 아파서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예. 윤경과 약간 떨어진 곳에 상조가 쪼그려 앉았습니다. 어쩐지 윤경은 지쳐서 마음에 없는 소리를 합니다. 마음에 없는 소리 뭐라고 하죠? 아주 분위기 좋다. 끝내준다. 그러자. 네. 빈정대는 거잖아. 그러자 상조가 빈정거리지 좀 마. 아이고. 윤경은 나도 최선을 다하고 있어. 이렇게 말하죠. 이때 윤경은 잠깐 택시를 불러서 서울로 돌아갈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되면 안 되죠. 하지만 외진 곳까지 택시가 올지 모르겠습니다. 네. 그리고 택시를 안 부르기로 한 또 다른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너무 예의 없는 거 아니에요? 택시 불러서 쓱 가버리면? 그렇죠. 이렇게 상조를 두고 가버리면 이게 진짜 둘의 마지막이 될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네. 윤경은 어쩔 수 없이 끙 하면서 일어섭니다. 계속 뭔가 둘 사이에 끝나지 않은 그 희망이 좀 있어요. 네, 여지에 남겨두는 거죠, 서사가. 그런 식으로 이끌어 갑니다. 네. 이제 둘은 지친 다리를 끌고 몇 발자국의 간격을 두고 걸으면서 아무리 생각해도 박물관이 있지 않았어? 아니, 박물관은 없었어. 봤잖아, 가봤잖아. 이런 대화를 주고받습니다. 근데 얼마나 정신없이 주차를 했으면 이거 주차장을 못 찾나요? 둘이 너무 이렇게 설레서 너무 어색해서 뭔가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나요? 주차 당시? 전 이해를 못 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뭔가에 홀렸을 수 있는 거죠. 빨리 주차장을 찾아야 사실 할 그런 것까지 네. 생각할 만한 여유가 없겠죠. 그렇죠. 헤어진 지 오래된 연인이 다시 만나면 네. 마음이 주차 장소 같은 것까지 챙길 만한 그런 여유가 없겠죠. 아무튼 둘은 서로 최선을 다해서 따져보기도 하고 설마 여기서 밤까지 세우겠냐 하는 낙관이 어쩐지 둘 사이에 조금씩 내려앉습니다. 네. 그래서 윤경은 후 하면서 밤 공기를 들여 마셔봅니다. 곧장 차를 찾아 떠날 수 있을 것 같다가도 또 오리무중의 길들이 자꾸 이어지는 그 밤은 대체 각자의 집으로 돌아가려면 얼마의 시간과 거리가 남아있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는 산술 불가의 여름밤이었습니다. 결국은 이별한 연인이 아주 이상한 괴괴한 데이트를 한 하루네요. 네. 원피스 때문에 헤어진 연인이 연락을 자주 주고받았고 그것 때문에 결국은 데이트 아닌 데이트를 하게 되죠. 네. 이렇듯 이 소설은 본인들의 의도와는 달리 자꾸 엉뚱하게 로맨스 소설처럼 흘러가는 재미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둘이 아직도 집으로 돌아가지 못한 채 밤이 깊어간다는 게 포인트인 거죠. 둘은 어쩌면 아직도 파주에 있을 수도 있는 거죠. 이게 이런 일이 정말 많잖아요. 썸 타는 사이인데 놀이공원 갔다가 막 주차차 못 찾아서 그대로 끝나버린다 뭐 이런 얘기인데 네. 아니 이게 사실 지금 우리가 한 20여 분 얘기를 좀 했는데 20분 좀 안 됐나요? 근데 사실 더 짧은 시간에 읽을 수 있는 단편이에요. 근데 우리 최민석 작가의 단어로 이거를 해석해서 지금 듣고 있으니까 이게 더 재미있는데요, 저는. 방송합니다. 진짜로요. 제가 말이 길어서. 아니요. 이게 또 다른 재미가 있어요, 지금. 좀 깊이 읽게 하는 그 독서 방법인 거죠. 네네. 사실 그래서 그 독서 클럽이 있잖아요. 혹은 그렇죠. 다른 친구들과 책을 읽고 난 다음에 그 책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읽을 때는 좀 지루했거나 아니면 읽을 때는 그 재미를 몰랐던 작품이 얘기를 하다 보면 더 재밌게 느껴지는 작품도 있고 읽을 때는 너무 잘 읽히고 너무 재밌었는데 얘기를 하다 보면 그 이상의 별 것이 없어서 시시해지는 작품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종종 친구나 다른 사람들과 함께 책에 대해서 대화를 나눠보는 시간도 저는 유익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저는 그냥 다른 질문이지만 헤어진 연인 사이에 너희 집에 내 물건 있으니까 돌려줘. 문자 한다 안 한다? 저는 안 할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근데 문자를 했기 때문에 지금 이야기가 생긴 거잖아요. 한번 좀 해보세요. 또 좋은 소설의 소재가 나올지 알아요. 지금 와서요? 제가요? 그러니까 인생이 한때 서로 뜨겁게 얽힌 사이였는데 쉽게 정리되지 않는 어떤 그 소소한 사람들의 감정을 좀 얘기해주는
그런 재밌는 단편이네요. 그렇죠? 맞습니다. 네. 예. 우리가 살면서 겪는 그 소소한 소동들 그리고 그 개인들 간의 감정의 얽힘 네. 이런 걸 다룬 소설집이에요. 네. 그래서 잔잔한 마음으로 읽기에 아주 좋은 소설집입니다. 네. 그 외에도 뭐 친구들끼리 여행을 가서 뭐 그냥 소소하게 겪는 그런 약간 갈등 같은 것도 적어놓은 글들도 있고 이런 식의 단편들이 지금 쫙 나열되어 있는 단편집입니다. 진짜 그 쇼츠 보듯이 재밌게 슬렁슬렁 넘기면 굉장히 재밌는 소설집이 아닌가 싶어요. 재밌었습니다. 오늘 추천곡 어떤 곡 붙여볼까요? 네, 아까 윤경이 그 원피스가 어디 있는지 행방을 찾기 위해 진실 공방을 펼칠 때 교토의 사진을 증거로 댔잖아요. 네. 그때 그 사진 속에서 둘이 웃고 있었다고 했었잖아요. 그런 내용을 다룬 그 노래가 있어요. 윤상의 그 눈 속엔 내가라는 그 노래인데 네. 그 가사를 보면 헤어진 연인이 아마 찍어줬던 사진인 것 같아요. 예. 근데 그 헤어진 연인을 찍은 사진인데 네. 그 연인의 눈동자 속에 내가 웃고 있어요. 있는 내가 있어요. 네. 저 굉장히 겨울에 즐겨 듣는 노래이거든요. 그래요? 네. 오늘 이 원피스를 돌려주와 이 곡까지 들으면 헤어진 연인을 떠올리면서 잠이 들게 되는 불면의 겨울밤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럼 김금희 작가의 소설집 나는 그것에 대해 아주 오랫동안 생각해 중에서 원피스를 돌려줘 오늘 함께 읽어봤습니다. 자, 최민석 작가의 추천곡 들으면서 오늘 이 시간은 마무리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만나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저도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최현정이었습니다. 낡은 사진 속